한국은 외환 위기 이후 최악의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딱 1년 만에 주가는 1000포인트 빠지고 금융시장은 충격을 많이 받게 돼 있고요.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변화는 주식시장이랑 거의 아무 상관없고요. 갖고 있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겠죠. 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여러분들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요. 오늘 어려운 경제 이야기 최대한 쉽게 좀 풀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죠. 1980년대 초반 이후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가장 높은 수준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외환위기가 있어서 그때는 물가 10% 넘었으니까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25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고 미국은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한국은 외환위기 때문에 인플레가 왔던 시기를 제외하고 보면 우리도 역시 1990년대 초반에 있었던 그때 당시에 인플레이션 이후에 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가 너무 화랑이었던 데다가 여기다가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터졌고 또 한 발 더 나가서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코로나 터진 지 만 2년이 지나도록 계속 하게 될 줄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이제 공급 사슬망이라고 하잖아요. 생산자로부터 시작해서 소비자까지 이어지게 되는 이 길고도 긴 생산의 네트워크에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게 물류와 부품 쪽인데 그쪽 부문에서 좀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크다 보니까 중국에서의 어떤 그 봉쇄 조치가 세계 경제의 공급 사슬망을 흔들고 이게 병목 현상을 일으켰다. 우리 그 인터체인지 나가기 전에 차들이 몰리면 엄청 막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생산 차질도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미국이 2020년과 2021년 두 번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풀었어요. 그래서 2020년에 한 2조 달러, 2021년에 3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 GDP가 2조 달러인데 우리나라 GDP의 2배 반을 재난지원금으로 풀은 거죠. 그렇게 후한 돈을 풀었는데도 저소득층이 배를 굶고 있다. 거기다 더군다나 미국은 푸드 쿠폰도 주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결국 경기가 나빠졌다고 회복되는 과정에서 노동시장이 거의 완전 고용 상태, 지금 3% 정도의 실업률이니까 역사적으로 실업률이 가장 낮은 상태고 또 구인 구직 비율이라고 해서 일자리를 찾으려는 사람 대비 오픈돼 있는 열려있는 일자리의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역사상 가장 좋은 상황이에요. 결국 이제 이런 식으로 경기가 너무 좋아 경기 과열로 인플레가 나는 중인데 그리고 푸드 쿠폰도 주는데 실업수당도 후하게 주는데 배를 굶고 있다. 이런 거는 이제 제도에 밖에 계시는 분들이거나 안타깝게도 이제 사회보장 서비스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미국의 그 좀 안 좋은 의료보험 제도가 되게 세계 최악의 제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회사를 꼭 다녀야 되는 이유가 아프면 망하기 때문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가 아주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거기 관련된 비용 문제를 겪어서 사실상 어떤 저 제도에 밖에 계시는 분들은 분명히 그런 고통을 받겠죠. 근데 이제 그게 예전보다 늘어났냐라고 물으면 좀 약간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펜타닐을 비롯한 마약성 진통제들이 또 싼 값에 엄청나게 확산돼서 이거의 과잉 복용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1년에 수만 명에 이르거든요. 그래서 또 이 펜타닐을 비롯한 마약성 진통제가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흘러들어오는 경로가 해외에서 들어온다고들 해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근로 의욕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거의 문제가 없을 텐데 그 의욕도 떨어지거나 또는 이런 상태에 계시는 분들은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텐데 이게 과연 정부가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 사람, 유럽 사람들 철학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구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를 시작한 게 제일 크죠. 1946년에서 1964년에 태어난 분들을 베이비붐 세대라고 지칭을 하는데요. 이 베이비붐 세대가 미국만 해도 한 7천만이 넘습니다. 미국 인구 3억 정도 되는 거에서 거의 한 4분의 1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인구 집단이 이제 은퇴를 그동안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너무 경기가 안 좋으니까 또 집값도 폭락하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더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빚어졌던 거죠. 근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제 세 가지 호재가 왔죠. 첫 번째 호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아주 후하게 풀면서 저축이 엄청 늘었고 그 돈을 또 활용해서 집을 많이 샀고, 세 번째 고용 여건이 좋아지면서 2021년, 22년 계속 고용 여건이 굉장히 좋으면서 임금도 많이 올랐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게 대체 효과라고 저희들이 부르는데
소득이 늘어날수록 고용을 늘리는 게 아니라 취업을 늘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은퇴로 가게 되는 경우들이 노동시간을 줄이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나는 이 연봉에 이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굳이 일할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우리도 한때 파이어 붐이 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득 수준과 자산 소득이 올라가면 시간당 임금이 높아지더라도 그걸 굳이 내가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유명한 그레이트 리자이네이션이라는 거대한 은퇴, 거대한 사직 붐이 지난 한 2년 사이에 세계 주요 선진국에서 불어닥쳤죠. 이 가장 큰 배경은 주택가격 급등이었던 셈입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미국의 주택가격이 19.7% 정도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 뭐 이 정도 집값이 오르고 하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 집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주택연금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을 해도 되는 거고, 또 작년까지만 해도 주가도 엄청 좋았으니까 이거를 이제 은퇴하면서 인출하면 세금이 적거든요. 직장 다니는 동안에 세금을 이연시키는 효과들이 있어서 퇴직하면 우리도 퇴직금에 붙는 세금은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금을 인출하거나 혹은 은퇴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결국은, 가장 첫 번째 요인은 경기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정부가 저금리와 재난지원금을 후하게 뿌리면서 너무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그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소비 성향도 높아진 면도 있지만 나 굳이 일해야 돼 하면서 일자리를 찾으려기보다 사임하는 분이 늘어나면서 임금도 오르고 또 경제 전체로 주택가격도 오르면서 임대료도 오르고 연쇄적인 어떤 그런 가격의 상승이 나타난 것도 큰 몫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때야 이제 나라가 망한 거고, 그리고 금리가 25%였어요. 예, 그 MMF에 그 투자를 하잖아요. 머니마켓 펀드라고 바로바로 인출이 가능하고 예금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일종의 수십 출금 펀드가 있는데 그게 금리가 25%였습니다. 예, 그러니 뭐 우리나라 30대 그룹 중에 14개가 그때 부도났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상 실업률이 가장 높았던 시기고, 주식 가격은 1130포인트가 280포인트까지 빠졌으니까 4분의 1 토막 났죠. 네,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때랑 비교해서 이제 주가는 많이 빠졌는데 주식은 수급에 의해서 또 좌우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뭐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 마이너스 성장할 거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뭐 당장 제가 이제 홍대에 스튜디오가 있는데 좀 이렇게 스튜디오 촬영이 늦어져 가지고 좀 밤늦게 나오면 와, 그 길거리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특히 분위기 좋은 곳 쪽으로 가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인도를 걸어 다닐 수가 없어서 결국 차도로 걸어 다니는 사람이 많아서 운전하기 무서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도 미국이랑 마찬가지로 되게 힘들었거든요. 힘들다가 이제 요새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리오픈 분위기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동안 못 샀던 또는 그동안 억눌렸던 욕구들을 분출하고 있는 중이라서 뭐 당장 자동차만 하더라도 막 1년씩 기다려야 된다는 사람도 많고, 중고차 값이 신차 값보다 더 비싼 경우도 많고, 이런 게 전부 이제 어떻게 보면 소비가 분출하는 데 따르는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돈을 제가 굴리는 입장입니다. 제가 뭐 한 1억이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은행 예금에 넣을까 다른 걸 할까라고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금리의 절대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특판 예금 금리 보니까 2% 후반에서 3%예요. 자, 근데 우리 소비자 물가가 6%예요. 이거 돈 넣으면 손해잖아요. 왜냐하면 은행 예금은 고정돼 있으니까 앞으로 3%밖에 못 받는데 소비자 물가가 6%라면 나는 여기다 은행에 이자를 넣는 것, 예금을 하는 자체가 바보짓이잖아요. 3% 손실이 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더 높은 수익을 찾거나 혹은 투기의 대상을 찾아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현재 인플레이션 수준이 점점 떨어지고 물가가 안 오른다 그러면 낮은 금리에도 은행에 이자를 받고 맡기겠지만, 인플레가 앞으로 난다 생각되면 은행의 이자를 기대하기보다는 다른 쪽에 어떤 운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은행도 더 높은 금리를 이전보다 계속 더 주지 않으면, 인플레가 나는 만큼 이자를 계속 올려나가지 않으면 돈이 은행에서 빠져나가겠죠. 따라서 이런 관계로 인플레 수준, 물가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은행의 금리도 그걸 따라서 올라가고 더 높게 올라가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 뭐 굉장히 오해입니다. 안 그런 적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쓰면 편하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배경을 설명하는 걸 길게 쓰면 안 읽잖아요, 독자가. 그래서 제목에 세게 쓰는 수밖에 없죠. 이해해요. 예, 뭐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2004년, 5년이라든가 또 2011, 12년이라든가 2016, 17 같은 경우에 보면 미국이랑 한국 금리가 반대로 움직였어요. 같이 움직인 적도 많지만 반대로 움직인 적도
벌써 3번이나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왜 그랬나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게 우리들의 자세인 거고, 기사를 쓰는 입장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우리도 인상해야 되나 이렇게 쓰는 게 쉽잖아요. 예외가 있었다라는 걸 이렇게 뒤에부터 붙이겠죠. 그래서 기사를 끝까지 다 읽으면 아마 분명히 본문의 내용이 있을 텐데, 은행에 제가 이제 일할 때도 느꼈던 거지만 높은 분들은 위에만 이렇게 중시하잖아요. 앞에 서두에 2갈씩으로 한 장짜리 보고서 써 뭐 그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앞에 좀 약간 요약이 과하게 된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우리가 꼭 따라가야 되는 이유는 없는 게, 나라마다 상황이 다른데 꼭 그걸 따라가야 되는 이유는 없는데 지금 비슷하니까. 미국 경제 상황이랑 우리 경제 상황이 비슷하잖아요. 둘 다 경기 과열에 돈 많이 푼 덕분에 부동산 급등하고, 거기다가 좀 약간의, 죄송합니다만 과소비도 좀 있어서 인플레가 나는 거니까, 미국이 금리를 인상해서 우리가 인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미국보다 작년에 먼저 금리를 인상한 나라잖아요. 근데 그냥 그 둘이 만난 거죠. 미국 경기 좋을 때 우리도 좋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거죠. 금융시장은 충격을 많이 받게 돼 있고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변화는 주식시장이랑 거의 아무 상관없고요. 미국 시장이 제일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딱 하게 되면 미국 달러를 보유하려는 사람들이 세상에 되게 많은데, 보통 때에는 그 미국 달러를 잘 보유하려는 생각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 달러 저거 투자해봐야 지금 이자도 낮고 또 더 나가서 우리나라 시장도 좋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굳이 지금 미국 달러를 투자를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갑자기 미국이 금리도 인상하면서 또 미국의 경기가 과열돼서 앞으로 경기를 좀 누르겠다라는 그런 태도들을 보이게 되면, 투자자들이 안 그래도 좀 경기가 너무 좋아서 과열돼서 좀 걱정하던 차인데 잘 됐다 하고서 달러를 사는 거죠. 달러를 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국이나 대만이나 중국에 투자했던 돈을 팔아서 달러를 살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한국 주식시장이 미국 금리 인상할 때 잘 버틴 적이 없죠. 그래서 그 파급 효과들이 막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중앙은행과 한국의 금리의 차이가 어떻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방향이다 그럴 때는 돈이 미국으로 가는 거고, 반대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해주고 이제 자꾸 경기를 부양하겠다 그러고 돈을 막 풀고 인플레 좀 나도 참겠어요 그러면 그 돈들이 이제 슬금슬금 눈치 보다가 다시 한국으로 오면서 환율 떨어지는 거고 그런 거죠. 이제 아베 총리는 물러났지만 지금 기시다죠. 그런데 이제 아베 총리의 노선을 지지하는 정당이 계속 선거에 이기잖아요. 자민당이 이기면서 그 아베 총리의 노선이 계속 되는 거죠. 그 아베 총리의 노선의 핵심은 뭐냐면, 인플레가 날 때까지 돈을 무한정 풀고 제로금리 정책을 유지한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30년째 디플레, 그러니까 물가가 전혀 안 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1990년대 중반에 일본 여행 갔을 때 일본의 그 지하철을 타는데 한 구간에 110엔인 걸 보고서 기절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 구간이 우리 돈, 그때 돈으로 생각해보면 1대 10이니까 1,100원 정도 했는데, 그때 우리나라 지하철이 200원 정도 하고 있던 시절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우리도 1,000원이지만.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아들이 일본에 지금 유학을 하고 있어서 그 녀석이 이제 쓰는 것들 뭐 가계부 좀 그래도 노력해라 이렇게 하고 하면서 이제 이 녀석 물가를 보는데, 저 예를 들어서 이제 편의점 가서 도시락 하나 사 먹는데 대부분 300엔, 400엔. 외식한다고 해서 어디 밖에 나가서 라면 사 먹거나 뭐 이런 거, 일본 라면 맛있잖아요. 그런 거 사 먹으면 500엔, 600엔. 뭐 이게 그 좀 맛있는 거 피자 하나 한 판 먹는다 그러면 한 1,500엔. 예, 그렇게 된 거죠. 그게 결국 30년 가까이 우리는 물가가 연평균 3에서 4% 정도씩 꾸준히 올랐고, 일본은 제로 내지 마이너스 물가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점점 우리는 잘 살게 되고 그 물가 수준도 높아지고 그 물가를 견딜 수 있게 됐다는 뜻이잖아요. 반대로 일본은 물가가 오르는 걸 견딜 수 없으니까 물가 못 오르는 거 아니겠어요? 기업들이 올리고 싶겠죠. 근데 소비자들이 그걸 감내하지 못하고 또 물가가 오르고 가격 인상을 단행한 점포들이 망하니까 못 올리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디플레이 무서움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처음에 이제 그동안 일본 정부들이 썼던 정책은 좀 재정을 써서 정부가 땅도 파고 건물도 짓고 해서 국민들의 어떤 소득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그래서 그때 옛날에 상품권도 풀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 식으로 돈을 풀었는데 일시적인 효과로 다 끝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가는 오를 수 없고 경제는 정체되고 미래는 없어, 뭐 이런 악순환의 삼박자들을 깨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2012년부터 일본 정부가 지금 10년째 하고 있는 정책이 아베노믹스고, 이건 돈을 무제한 풀어서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일으키겠다는 거죠. 곧 물가 오를 거니까 지금 빨리 사. 이렇게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경기가 좋아져서 물가를 올리는 게 아니라 물가가 오를 수 있으니까 미리 사재기 좀 해. 이해되시죠? 그러면 소비가 늘잖아요.
그리고 일본은 어마어마한 그 자산을 가지고 있는 나라잖아요. 특히 그 노인들이 어마어마한 자산을 가지고 있고 대외 순채권 잔고도 3조 달러인가 우리가 2조 달러의 GDP인데 우리나라 GDP 1년 반 정도 되라는 해외 저축을 갖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뭐 많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 일본이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은지를 잘 몰라서 그러니까 캐시플로우는 안 좋은데 월급은 별로 안 느는데 쌓인 자산은 옛날부터 부자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런 나라인 거죠. 그리고 그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전부 다 노인들이라 이 노인들이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얼마나 더 오래 살지에 대해서 지금 불확실하고 좋은 약도 나오고 빠른 진단 검진들이 이루어지면서 점점 더 오래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얼마를 더 오래 살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한 70대면 물려준다든가 80대면 뭐 이걸 예를 들어 사회 환원한다든가 이렇게 안 하고 계속 끌어안고 있다가 결국 나중에 이제 치매 걸려가지고 이도저도 못하는 이런 일들이 일본 내에서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경제 자체가 어쩌다 보니까 악순환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다 보니 지금 외부에서 물가도 오르고 할 때 또 미국이 금리 인상할 때 일본은 철저하게 금리를 제로 금리를 유지하면 일본에서 돈이 빠져서 해외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환율이 상승하잖아요. 달러에 대한 엔화 환율이 상승하니까 수입 물가도 상승하니까 일본이 자꾸 외치는 거죠. 야 이제 빨리 가격이 이제 인플레가 막 날 거니까 너네 이제 큰일 났다. 물건 빨리 사라. 그러면서 이 디플레를 한번 탈출해 보자. 이런 용도로 가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일본 엔화를 들고 있으면 손해가 나잖아요. 왜냐하면 일본이 계속 돈을 뿌리고 자신의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일본은 무조건 엔은 안전자산이다 이렇게 선언하기가 좀 어렵죠. 오히려 정부가 이걸 의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네요. 그렇죠. 작전이죠, 일전에. 근데 이제 이 작전이 그동안 왜 잘 안 됐냐 하면 경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 여력이 있고 미국이 좀 아니 뭐 우리 살만해 그러면 N이 약세로 막 가는 거를 미국이 좀 받아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 너네 너무 힘들지 고생했다 이러고 좀 받아줄 수 있는데 미국도 힘들고 그러면 특히 2018년 트럼프는 달러를 약세로 몰고 가려고 무척 애를 썼잖아요. 그럴 때 일본이 거기서 세게 아베노믹스 못하는 거고 그리고 그때 아베도 결국 물러났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일본 입장에서 절호의 찬스죠. 어떻게든 엔의 약세를 더 만들어서 옛날처럼 한 150엔 정도 올려놓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100엔에서 150엔 올라가면 물가가 수입 물가가 한 30-40% 이상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 보면 이제 우리 그 기름값 오르기 전에 미리 줄서에 줄 서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드디어 본격적인 인플레가 발생하고 돈의 가치가 떨어질 거라는 기대가 높아지면 사람들이 결국 소비를 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냥 인플레에 따른 불황이죠. 예,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서 좋았던 경기가 꺾이며 불황이 시작되는 초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면서 경기가 나빠지는데 인플레가 계속될 수가 없잖아요. 일단 뭐 최근에 국제 유가가 바로 100불 깨지는 거 보셨을 겁니다. 얼마 전에 120 몇 불에 있던 게 거의 고점에서 한 30% 정도 빠졌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경기가 나빠지면 소비가 줄어들게 되는데 공급 물량은 축소시킬 수 없잖아요. 그 전에 생산하던 물량이 있으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어떤 최고 중요한 지표들이 국제 유가라든가 구리 가격이라든가 밀 가격이라든가 천연가스 가격인데 이거 4개 다 한 달 사이 다 모든 품목이 30% 이상 폭락했어요. 어마어마한 가격의 폭락이 있었죠. 그런 가격의 폭락이 나타났다는 건 뭘 뜻하냐 하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해서 경기를 위축시키겠다라는 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 수요가 둔화되는 데에는 아무리 공급 차질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수요 위축이 시작하면 지금 많은 재고를 가지고 사재기를 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사재기를 했던 사람들이 그 물량을 일거에 푸는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가격의 하락도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기보다는 경기 과열에 따른 인플레가 발생했다가 정부가 경기 과열을 브레이크를 걸고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불황을 감내하겠다라는 태도를 보이니까 결국 주가도 폭락하고 원자재 가격도 하락하는 불황의 초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달러 갖고 있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겠죠. 지금 환율이 1,300원이니까 작년 이맘때가 1,100원 정도였을 거예요. 그러면 딱 1년 만에 주가는 1,000포인트 빠지고 환율은 200원 오른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 달러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이면 지금 한국 시장을 딱 보면 물반 고기 반인데다가 자기는 화폐 가치가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서
20% 이익을 본 상태에서 한국 주식은 고점에서 30% 이상 폭락했으니까 양쪽에서 20% 30%를 참하면 거의 달러를 들고 있는 사람 한국 주식이 한 50% 정도 빠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반토막난 시장에서 이익도 잘 나고 이 회사 배당도 잘 준다, 이 회사 성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기업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골라 담을 수 있는 거고, 또 최근에는 부동산도 일부 지역 중심으로 해서 급매물도 좀 나오는 분위기니까 여기 비전 있고 여기 로얄층이다, 앞으로 인구가 계속 느는 지역이다라고 생각되면 또 그런 집을 살 수도 있고, 특히 최근에는 그 경매 시장에서 낙찰가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으니까 경매 시장에서 이렇게 달러를 들고 있는 사람이 목돈 가지고 살 수 있으니까 이런 면에서 상당히 투자의 기회가 왔죠, 달러 가진 사람에게는. 뭐 올해 내년 좀 힘들다가 또 좋아지겠죠. 그게 우리나라 경제의 특징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제일 비관하는 건 한국 사람들이고요. 왜냐하면 옛날에 너무 경제가 좀 이렇게 호황이 길었던 시절을 살았던, 저 같으면 90년대 같은 경우는 3조 호황도 있었지만 이제 그 뒤에 또 선진국 진입했다고 좋아하던 평균 임금이 15% 오르던 시절이 있었어요. 88년부터 시작해서 94, 5년까지 그렇게 올랐거든요. 저만 하더라도 처음에 90년대 초반에 직장 생활할 때 월급을 100만 원 받고 시작했는데 3년 뒤에 그게 한 150, 180 됐었고, 그리고 증권사로 옮기면서는 300만 원 받았거든요, 그때. 예, 그러니까 뭐 이 정도의 호황은 사실은 안 올 것 같은데요. 그런 호황을 경험했다가 갑자기 임금도 안 오르고 뭐 경제 성장률은 뭐 이제 2%, 3% 그러니까 나라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데, 사실 이제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넘어가고 구매력 기준으로는 한 4만 불, 5만 불 되는 나라가 그렇게 계속 성장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쌓인 게 없을 때는 순식간에 쌓을 수 있는데 쌓인 게 많은 상태에서의 추가적인 성장은 어렵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랄까요, 우리나라 경제는 지난 10년 동안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생산성이라고 보거든요. 생산성이 뭐냐면 동일한 노동시간당 산출물의 양이죠. 우리가 그 동영상 편집을 생각하시면 돼요. 프리미엄을 가지고서 열심히 처음에는 음이 튀는 거 정도나 그 컷 편집 정도만 하다가 점점 잘하다 보면 이제 각종 다양한 이펙트도 넣고 또 매크로도 짜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단축하는 키들도 알게 돼가면서 우리 편집 시간이 점점 짧아지기 시작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러다가 약간 또 실수도 하게 되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예전에 저도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5분짜리 그런 동영상 하는데 5시간씩 걸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처음에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촬영했던 시간의 한 2-3배 정도? 3-4배 정도만 좀 들이면 되는, 자막을 굳이 안 넣겠다고만 생각하면. 예, 그렇게 했었었죠. 지금은 안 합니다. 그런 것처럼 스킬이 거의 10배 좋아진 거잖아요. 사람 한 명 한 명의 가치는 결국 그 사람의 생산성이 얼마나 뛰어나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고, 그 사람이 얼마나 잘 만드느냐에 달려 있잖아요. 이걸 사람 개개인이 굉장히 높은 기술 수준을 가진 나라가 선진국이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난 10년간 세계 1위예요, 그게. 생산성 향상률이. 예, 전 세계 40개 선진국 중에서 한국이 단독 톱이거든요. 2등이 어디냐면 덴마크, 3등이 이스라엘, 뭐 이런, 덴마크도 엄청 좋은 나라인 게 레고부터 시작해서 노르보노 디스크, 그리고 특히 세계적인 해운선사인 머스크까지 뭐 어마어마한 대기업들, 혁신기업들을 주르륵 가지고 있는데 인구는 몇백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당 생산성 수준은 그렇게 잘 살면서도 되게 높은 나라가 덴마크, 그 다음은 세계적인 혁신국가인 이스라엘, 뭐 이런 나라들이 세계 톱입니다. 거기랑 한참 사이를 두고서 한참 밑에 쳐져서 일본, 뭐 미국, 독일이 들어가고요.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나라들이 영국, 이탈리아, 그리스 같은 나라들은 죄다 마이너스예요. 생산성이 오히려 정체되거나 심지어 후퇴하는 나라들도 많아요.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거나 경제 위기 겪고 그러면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들한테 보상이 잘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의욕을 잃게 되는 사회가 오는 거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생산성의 향상들이 꾸준히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들이 한번 이렇게 정체되지만 환율이 올라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생산성은 계속 향상되고 있는데 가격 조건도 좋아졌어요. 수출하는 입장에서. 환율이 한 200원, 300원 뛰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돈을 못 벌겠어요? 뭐야, 지금이야. 혼란스러우니까 못 벌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 몇 년 가면 결국 적응해서 돈을 벌 거 아닙니까? 다른 경쟁 기업보다 더 싸게,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힘들이 생기니까. 그래서 우리 경제가 보면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정보통신 붐이 시작됐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전차 군단, 그래서 우리나라 특히 YF 소나타가 미국 베스트셀러카가 되고 북미 올해의 차를 계속 연속 수상하는 거 우리 봤잖아요. 그리고 또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한국 K 콘텐츠가 세계를 이렇게, 얼마 전에 열렸던 칸느 영화제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카데미도 그렇고, 최근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 경상 수지 통계를 보면 옛날에는 서비스 수지가 맨날 적자였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해외를 하도 많이 놀러 가니까 여행 수지에서 어마어마한 적자가 발생해서 우리가 맨날 서비스 수지가 마이너스였는데, 요새는 뭐 반대편에서 적자가 엄청나거든요. 이게 뭐냐면 한국에 오려는 사람도 많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컨텐츠들 서비스 수지로 나가는, 또는 뭐 배당이나 이런 걸로 나가는, 로열티로 나가는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현재 흑자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을 제일 저평가하고 제일 멸시하는 나라는 한국 사람이다. 그래서 뭐 1, 2년 좀 나빠지겠지만 그 뒤에 또 보란 듯이 올라오지 않겠냐 생각합니다.